안녕하세요. 68세 된 박미영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캘리포니아 가든그로브라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요. 남편하고 35세 된 아들하고 셋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71세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38년 일하다가 은퇴했고, 저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36년 근무하다가 59세에 조기 은퇴했거든요. 지금은 한인 마트에서 주 2일 정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 아들 준혁이는요. 대학 졸업하고 IT 회사 다니다가 회사가 망해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 뒤로 벌써 3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집에서 얹혀 살면서 말이에요. 취직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맨날 컴퓨터만 만지고 있고 부모가 뭘 물어보면 귀찮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특히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걸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컴퓨터도 제대로 못 쓰면서 뭘 안다고 그래요. 엄마 세대는 그런 거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TV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제가 36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 힘든 일을 다 해냈는데 컴퓨터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2021년 4월 어느 저녁이었는데 가족들하고 함께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평범한 주부가 비트코인 투자로 몇만 달러를 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단순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나도 한번 알아볼까? 그런데 아들이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거 뭘 알아요. 그런 건 어려운 거라 엄마한테는 무리예요. 그냥 저축이나 하세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왜 내가 못한다고 단정하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포기하라고 하지? 그날 밤에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여보, 우리 나이에 그런 위험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은행에 저축하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 하려고 해?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교회에서 컴퓨터 좀 아는 권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미영 권사님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공부를 좀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서관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인타운 중앙도서관에 가서 시니어 컴퓨터 수업을 신청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 3회 2시간씩 하는 수업이었는데 정말 기초부터 배웠어요. 컴퓨터 켜는 법부터 마우스 사용법까지 모든 걸 다 배워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영어로 된 화면들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고 뭔가 잘못 눌렀나 싶어서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집에 와서 아들한테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아, 엄마 그런 건 너무 복잡해요. 엄마는 그냥 전화나 문자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서관 수업 3개월 동안 열심히 다녔고 집에서도 남편이 자고 난 뒤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연습했어요. 인터넷 검색하는 법도 익히고 이메일 보내는 법도 배우고 유튜브 보는 법도 익혔어요. 그리고 드디어 암호화폐가 뭔지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거래소가 뭔지 모든 게 외계어 같았거든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쉬운 설명 영상들을 찾아서 봤어요. 한국어로 된 영상도 있고 영어로 된 영상도 있었는데 천천히 따라하면서 하나씩 배워나갔어요. 그렇게 공부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드디어 용기를 내서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었어요. 신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은행 계좌 연결하는 것까지 정말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하나씩 따라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1000를 넣어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때가 2021년 7월쯤이었는데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리던지요.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또 뭐라고 할 게 뻔하니까요. 남편한테만 살짝 얘기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여보 그런 위험한 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계속 지켜봤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폰으로 시세 확인하는 거였어요. 올라가면 기분이 좋고 내려가면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처음 2주 정도는 별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200 정도 손실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럴 줄 알았다 싶으면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암호화폐 관련 뉴스도 매일 보고 전문가들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서 보고 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투자 금액을 늘려갔어요. $1,000에서 시작해서 $2,000, $3,000 이렇게요. 물론 남편은 계속 걱정하시면서 그만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재미가 붙었거든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사봤고 다른 코인들도 조금씩 사봤어요. 물론 잃은 적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제 포트폴리오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넣었던 돈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또 뭐라고 할까 봐서요. 남편한테만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남편도 처음에는 안 믿다가 제 폰으로 계좌를 보여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2022년 들어서는 정말 대박이 났어요. 제가 투자한 코인들이 하나같이 폭등을 했거든요. 특히 제가 일찍 산 이더리움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때쯤 되니까 제 투자 금액이 원래 저축해서 뺀 $25,000에서 무려 $150,000가 넘게 불어났어요. 정말 꿈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공부하고 더 분석해서 투자를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2022년 말쯤에는 제 계좌에 $200,000가 넘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아들은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한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집에서 살림하고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실수를 했어요. 아들이 제 옆에 있는데 폰으로 계좌를 확인하다가 아들이 제 폰 화면을 흘끗 봤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그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다 하면서 폰을 감췄는데 아들이 계속 뭔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어서 제 암호화폐 계좌를 보여줬어요. 그때 잔고가 정확히 $203,000 정도 있었거든요. 아들 얼굴이 정말 볼만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니 제가 설명해 주니까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엄마가 정말 이걸 하신 거예요. 엄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서야 그동안 쌓인 응어리를 다 풀어냈어요. 내가 엄마는 컴퓨터도 못한다고 했지. 엄마는 그런 거 모르니까 TV나 보라고 했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이만큼 했는데. 아들이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엄마를 너무 무시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걸 배웠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도서관에서 컴퓨터 수업 들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튜브로 공부한 것, 혼자서 거래소 계좌 만든 것, 매일 공부하면서 투자한 과정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암호화폐 투자해봤는데 별로 수익 못 냈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들이 저한테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도 못하는 할머니 취급하던 아들이 이제는 저한테 투자 조언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남편도 처음에는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이제는 제가 하는 걸 존중해 주세요. 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고 하시면서요.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어려워져서 한때 제 계좌가 $100,000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변동성에 익숙해졌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서 투자하니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사는 기회로 생각해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일단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68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나를 응원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로 보여주면 결국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컴퓨터 켜는 것도 어려워했던 제가 지금은 복잡한 차트 분석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교회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해주고 있어요. 물론 다들 처음에는 믿지 않아요. 미영 권사가 그런 걸 언제 배웠어? 이런 반응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천천히 설명해 드려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우는데 제한이 있는 건 아니라고, 다만 젊은 사람들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라고요. 지금 제 계좌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대략 18만 달러에서 22만 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처음에 넣었던 2만 5천 달러를 생각하면 정말 많이 늘어난 거죠.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자신감이요.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아들이 저를 정말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봐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저도 엄마처럼 끈기 있게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들한테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다만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면 된다고요.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라요. 저도 그동안 몇 번 큰 손실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더 공부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제가 다른 시니어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절대 생활비까지 투자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저축의 일부만 사용했고 지금도 생활에 필요한 돈은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는 도박이 아니에요.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에 해야 해요. 저는 지금도 매일 뉴스를 보고 새로운 기술이나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아들이 취업 준비도 다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과를 내는데 자기도 부끄럽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가끔 아들이 그래요. 엄마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가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돈을 번 것보다 아들이 달라진 게 더 기뻐요. 남편도 이제는 제가 하는 일을 적극 지지해 주세요. 다만 건강관리는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무 밤늦게까지 컴퓨터 하지는 말라고 하시지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생각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보수적으로 투자하겠지만 완전히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거든요. 기술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고 도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혹시 저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시니어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다만 무작정 덤비지는 마시고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한 다음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절대 생활비까지 건드리지는 마시고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타이밍도 좋았고 시장 상황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운만으로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꾸준한 공부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찾아보는 게 일과가 됐어요. 이런 생활이 제게는 정말 활력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진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거든요. 아들도 저를 더 이상 9세대 취급하지 않고 저도 아들의 젊은 생각들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 목표는 이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른 시니어 분들한테도 이런 경험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젊은 세대와도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면서 살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니까요. 안녕하세요. 73세 된 김정순입니다. 오늘 이런 사연을 털어놓게 된 건 정말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산 지도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가슴이 답답했던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197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죠. 남편과 저는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요일도 없이 일했어요. 손님들 옷을 받고 다리미질하고 포장하고 그런 일을 38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들 둘을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큰아들은 지금 45세이고 작은 아들은 41세예요. 둘 다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큰아들은 회계사이고 작은 아들은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평생 돈을 아껴서 썼어요.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하고 외식은 거의 안 했죠. 쿠폰 모으는 게 취미였고 할인 매장만 다녔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401k에도 넣고 저축도 했습니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더욱 절약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큰 며느리와의 관계였어요. 큰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됐는데 며느리와는 처음부터 썩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자란 1.5세거든요. 영어도 완벽하고 대학도 좋은데 나왔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만 있었어요.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못하니까 답답해하는 것 같고 제가 하는 말을 귀찮아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도 적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손주가 둘 있는데 지금 10살 된 지민이와 8살 된 지우예요. 정말 예쁜 아이들이에요. 할머니인 제가 봐도 천사 같아요. 문제는 며느리 친정 쪽과 저희 쪽을 계속 비교한다는 거였어요. 며느리 어머니는 옷도 비싼 걸 입고 손주들한테 선물도 비싼 걸 사주고 그래요. 저는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항상 현금으로 조금씩만 줬거든요. 생일이면 $50, 크리스마스면 $100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2018년 겨울이었는데 큰아들 집에 놀러 갔다가 며느리가 친구랑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는데 부엌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인색해. 크리스마스 선물도 겨우 $100씩 주고 우리 엄마랑은 완전 달라. 우리 엄마는 아이들 원하는 거 다 사주시는데 시어머니는 돈 아낀다고 맨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8년 동안 손가락 하나 제대로 못 쉬고 일해서 모은 돈인데 인색하다니요. 저는 그저 노후를 대비해서 아껴 쓰는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인색한 시어머니. 정말 그런 건가? 내가 손주들한테 사랑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더 차가워졌어요. 안 그래도 어색했는데 아예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손주들 만나는 것도 자꾸 핑계를 대면서 못 오게 하고요. 아들한테 말해봐도 어머니, 사모님도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라고만 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2019년부터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주들을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졌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초대를 안 해주니까 서운했죠. 지민이가 9살 생일 때는 아예 파티에 초대도 안 받았어요. 나중에 사진으로만 봤는데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다 왔더라고요. 그때 정말 울었어요. 혼자 집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정말 인색한 할머니인가 싶고요. 교회 목사님한테도 상담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먼저 사랑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큰아들이 회계사인데 일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많이 줄었대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해 11월쯤이었나요? 우연히 마트에서 며느리를 만났는데 지민이랑 지우가 엄마한테 뭔가를 조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더라고요. 지민이가 엄마 친구들은 다 닌텐도 스위치 있는데 나만 없어라고 하고 지우는 나도 새 자전거 갖고 싶어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올해는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이들이 실망하는 표정이 보이니까 할머니로서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인색한 할머니구나. 손주들이 원하는 걸 사줄 수 있는데도 돈 아낀다고 안 사주고 있구나.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401k에 $45만 정도 있었는데 평생 그 돈 안 쓰고 죽으면 뭐하나 싶었거든요. 물론 조기 인출하면 페널티도 내야 하고 세금도 더 내야 해요. 하지만 손주들의 실망하는 얼굴을 생각하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12월 초에 은행에 갔어요. 직원이 정말 인출하시겠어요? 페널티가 만만치 않은데요 라고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5만 빼면 페널티랑 세금까지 해서 거의 $6만 정도가 날아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혔어요.
인출할게요. 돈을 받고 나서 바로 토이저러스에 갔어요. 닌텐도 스위치하고 게임들 그리고 지우가 원하던 자전거도 샀어요. 거기다가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책도 샀어요. 계산해 보니까 거의 $3,000 정도 나왔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큰아들 집에 갔어요. 선물들을 트럭에 가득 싣고 가서 아이들한테 줬어요. 지민이와 지우가 선물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정말이에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며느리였어요. 선물들을 보더니 완전히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얼마나 비싼 건데요? 라고 하니까 돈은 신경 쓰지 마라. 할머니가 손주들 사랑하는 마음이니까라고 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아들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어디서 이런 돈이 나왔어요? 라고 하길래 401K에서 좀 뺐다고 했더니 페널티 때문에 손해인데라고 걱정하더라고요. 손해가 어디 있냐? 손주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최고 이익이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해요.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 줘요.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어머니 사실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인색하신 게 아니라 저희한테 부담 안 주시려고 그러신 거였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정 엄마는 아버지가 의사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손주들한테 비싼 선물을 사주실 수 있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시어머니 두 분을 비교하면서 자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매주 토요일이면 손주들이 할머니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놀고 가요. 며느리도 가끔 같이 와서 저한테 요리도 배우고 얘기도 많이 해요. 아들도 어머니 덕분에 집안이 화목해졌다면서 고마워해요. 401K에서 $50,000 뺀 거 후회하냐고요? 전혀 안 해요. 그 돈으로 가족의 화합을 사고 손주들의 웃음을 샀다고 생각해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는 며느리가 저한테 어머니 다음에는 이렇게 큰 돈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돈이 뭐 대수야. 우리 손주들 행복하면 그만이지라고 했어요. 요즘은 며느리가 오히려 제가 돈 쓰는 걸 말려요. 어머니 그건 너무 비싸요라고 하면서 더 저렴한 거 사자고 해요. 완전히 역전된 거죠. 예전에는 인색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쓴다고 해요. 지민이와 지우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지난번에는 지민이가 할머니 우리 친구들한테 할머니 자랑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라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기뻤어요. 지우도 할머니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한테 선물 많이 사줄 거예요 라고 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너희들이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는 게 최고 선물이다 라고 해줘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평생 돈을 아껴 쓴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정작 가족들이 필요할 때는 돈을 아끼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는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토요일 아침이면 일찍부터 손주들 올 준비를 해요.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고 간식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라고 부르면서 안기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며느리도 이제는 저를 친정어머니처럼 대해요. 몸이 아프면 걱정해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다 줘요. 지난번에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이사 오셔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혼자 사는 게 편해서 거절했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아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다라고 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다면서 고마워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는 돈의 진짜 가치예요. 돈은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거더라고요. 특히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낄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저는 평생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돈을 아끼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써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며느리에 대한 이해예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두 명의 시어머니를 비교당하면서 힘들었을 텐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제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요. 네 번째는 손주들과의 관계예요. 아이들은 할머니의 마음을 다 알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게 전해지더라고요. 비싼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정말 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손주들한테 전화해 볼까, 며느리는 뭐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부터 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가족들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